9장. 소작인들이 각자 자그마한 집안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들이 쓰던 물건들을 분류하고 있었다. 서부로 가는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고르기 위해서. 과거가 이미 엉망으로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남자들은 가차없이 물건을 버렸다. 그러나 여자들은 앞으로도 과거의 기억들이 마음속에서 울부짖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자들은 흙강과 창고로 자리를 옮겼다. 저 쟁기, 저 썰에 전쟁 때 우리가 겨자를 심었던 거 기억나? 어떤 녀석이 우리한테 과율이라는 고무나무를 심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 친구가 우리들을 부자가 되라고 그랬지. 거기 연장들을 꺼내 몇 달러는 받을 수 있을 거야. 저 쟁기는 18달러에 산 건데 배송비도 따로 물었고. 마구, 수레, 파종기, 괭이들 전부 다 꺼내서 쌓아놔. 수레에 실어서 시내로 가져갈 거야. 얼마라도 받고 팔아야지. 말도 팔고 마차도 팔아버려.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니까. 저건 좋은 쟁기인데 50센트에 팔면 안 되지. 저 파종기는 38달러짜리야. 2달러에 팔 수는 없다고. 하지만 다시 끌고 갈 수도 없고 에라 가져가. 속이 쓰리지만 어쩔 수 없지. 저 펌프하고 마구도 가져가. 고삐하고 멍이하고 가죽끈도 가져가. 유리로 만든 이마 장식도 가져가. 유리 밑에 빨간 장미 무늬가 있는 거 말이야. 거시한 젓갈색 말한테 씌워주려고 산 건데 녀석이 달릴 때 발을 들어 올리던 모습 기억나? 마당에 쓰레기가 쌓였다. 이젠 작은 쟁기를 팔 수 없어. 쇠를 무게로 달아서 50센트 주지. 요즘은 원형 가래하고 트랙터를 쓴다고. 그래, 다 가져가. 잡동사니 전부. 그리고 5달러만 줘. 당신이 산 이 잡동사니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우리 삶이기도 해. 그리고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속이 쓰린 우리의 마음도 거기 같이 깃들어 있어. 당신은 당신 자식들을 갈아 엎어버릴 쟁기를 사는 거야. 어쩌면 당신을 구해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의 영혼을 사는 거라고. 5달러야. 4달러가 아니라. 저걸 다시 끌고 갈 수는 없어. 아, 그래? 그냥 4달러에 가져가.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이 쟁기가 언젠가 당신 자식들을 갈아 엎어버릴 거야. 당신은 그래도 모르겠지. 알 리가 없지. 4달러에 가져가. 자, 말하고 수레값은 얼마로 쳐줄 거야? 저 젓갈색 말들은 좋은 놈들이야. 색깔도 같고 보조도 잘 맞춘다고. 수레를 끌 때 뒷다리하고 궁둥이에 힘을 주고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호흡을 맞추거든.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젓갈색으로 빛나. 녀석들은 코를 킁킁거리면서 울타리 너머로 주인을 찾고 주인이 오는지 소리를 들이고 귀를 쫑긋거리지. 그리고 이 검은 이마 갈기를 좀 봐. 나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애는 이 녀석의 목덜미하고 이마에 있는 갈기를 따주는 걸 좋아해. 빨간 리본까지 달아서. 정말 좋아해.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지. 우리 딸하고 저쪽에 있는 저 젓갈색 말이 웃기는 짓을 저지른 적이 있어. 얘기를 들으면 당신도 웃을걸. 저쪽 말은 8살이고 이쪽 말은 10살인데 같이 호흡을 맞추는 걸 보면 쌍둥이 같다. 이빨을 봐. 전부 다 건강하다고. 흡파도 튼튼하고 다리도 예쁘고 깨끗해. 얼마 줄 거야? 10달러? 2마리에? 거기다 마차까지? 아이고 세상에, 차라리 죽여서 개밥으로 쓰는 게 낫겠다. 아유, 그냥 가져가. 빨리 말갈기를 따주고 제 머리에 있던 리본을 풀어서 말한테 묶어주고 뒤로 물러서서 고개를 갸웃하고 그 부드러운 코에 제 뺨을 비벼대던 내 딸의 마음까지 사가는 거야. 햇빛 속에서 땀 흘리며 일했던 세월까지 가져가는 거라고. 말로 할 수 없는 슬픔까지도. 하지만 잘 봐도 이 잡동사니들하고 아름다운 젓갈색 말들에 덤이 붙어 있으니까 언젠가 당신 집에서도 그 쓰라린 심정이 자라나서 꽃을 피울 거야. 우리가 당신을 구해줄 수도 있었는데 당신 우리를 쳐버렸어. 머지않아 당신도 우리와 같은 신세가 되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당신을 구해줄 수 없지. 소작인들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어떤 사람은 술을 사서 정신이 멍해질 정도로 순식간에 마셔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웃지도 않았고 춤도 추지 않았다. 노래도 부르지 않았고 기타를 뜯지도 않았다. 그들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황토 흙먼지를 발로 차올리면서.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기름진 새 땅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거기서는 과일이 자란다니까 다시 시작할 거야.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아이들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당신과 나는 우린 이미 과거야. 한순간의 분노,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일들, 그게 바로 우리라고. 이 땅, 이 붉은 땅이 우리야.
지금까지 있었던 홍수, 흙먼지, 바람, 가뭄이 다 우리야.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없어. 고물상한테 우리가 팔아넘긴 쓰라린 심정, 고물상이 그 심정까지 가져가는데도 우린 여전히 속이 쓰리잖아. 지주한테 이제 떠나라는 소리나 듣는 신세, 그게 바로 우리야. 디렉터가 우리 집을 들이받은 것처럼 우린 죽을 때까지 그런 신세일 거야. 캘리포니아로 가든 어디로 가든 우리 모두 쓰라린 심정을 안고 행진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맨 앞에 서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사람들이 쓰라린 심정을 안고 똑같은 길을 지나겠지. 그 사람들이 군대처럼 발맞춰 지나가면 그 자리에 무시무시한 공포가 생겨날 거야. 소작인들은 황토 먼지 속에서 발을 질질 끌며 집으로 돌아왔다. 풍로, 침대틀, 의자, 탁자, 찬장, 물통, 물탱크까지 팔 수 있는 물건은 모두 팔아치웠는데도 여전히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여자들은 그 물건 더미 속에 앉아서 물건들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사진, 네모난 거울, 여기 꽃병도 있어. 이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뭐고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이 뭔지 잘 알겠지? 야영을 할 거니까 음식을 만들고 세수를 할 때 쓸 냄비 몇 개, 매트리스와 이불, 등잔과 양동이, 천막으로 쓸 두꺼운 천을 가져갈 거야. 이 석유 깡통도 이게 뭔지 알아? 풍로로 쓸 거야. 옷도 가져가야지. 옷은 전부 가져가. 그리고 소총도 가져갈까? 총 없이 길을 나서고 싶지는 않아. 신발, 옷, 음식이 떨어지고 심지어 희망마저 사라지더라도 총은 우리 곁에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오시면 내가 말했던가? 할아버지는 후추하고 소금하고 총을 갖고 있어. 그것 말고는 가진 게 없지. 저건 버려. 물병은 챙기고. 그러면 대충 된 것 같은데 화물칸 벽에 올려. 애들은 화물칸에 앉히고 할머니는 매트리스 위에 앉으시라고 해. 연장도 챙겨. 삽, 톱, 렌치, 벤치, 도끼도. 저 도끼는 40년 전부터 쓴 건데 얼마나 낡았는지 봐. 물론 밧줄도 챙겨야지.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고? 그냥 놔둬. 아니면 태워버리거나. 아이들이 나왔다. 메리가 더러운 헝겊 인형을 안고 있었다. 나도 인디언 활을 가져갈 거야. 꼭 가져갈 거야. 이 동그란 막대기도 나만큼 키가 크잖아. 이 막대기를 쓸 때가 있을 거야. 옛날부터 이 막대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한 달 전, 아니 1년 전인가 갖고 갈래. 캘리포니아는 어떤 데야? 여자들은 버려진 물건들 속에 앉아 물건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이 책은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이 책을 좋아하셨어. 철로역정. 옛날에 이걸 읽으셨는데 안에 아버지 이름도 있어. 아버지가 쓰시던 파이프에서는 지금도 지독한 냄새가 나네. 이 그림은 천사잖아. 처음에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 그림을 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 도자기로 만든 이 개 인형을 가져갈 수 있을까? 세이디 아주머니가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에 갔다가 가져오신 건데 여길 봐. 여기 써 있잖아. 하지만 갖고 갈 수 없겠지. 우리 오빠가 죽기 전날 쓴 편지도 있어. 구식 모자도 있고 이 깃털 장식은 한 번도 안 썼는데 그래. 이걸 실을 자리가 없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버리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과거가 사라져 버렸는데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안 돼. 그냥 버리든지 태워버려. 그들은 자리에 앉아 물건들을 바라보며 기억 속에 그 모습을 새겼다. 문 밖에 어떤 땅이 있는지 모르는 건 어떤 기분일까? 밤중에 자다가 깨어나서 버드나무가 항상 있던 자리에 없다는 걸 깨달으면 기분이 어떨까? 버드나무 없이 살 수 있어? 아니, 살 수 없을 거야. 버드나무가 바로 당신이니까. 거기 매트리스 위에서 느끼는 고통, 그 끔찍한 고통, 그게 바로 당신이야. 그리고 싸우대는 아이들. 샘이 인디언 활하고 동그란 막대기를 가져간다면 나도 내 물건을 2개 가져갈 거야. 저 푹신한 베개, 저건 내 거야. 갑자기 그들은 불안해졌다. 빨리 떠나야 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그들은 마당에 물건을 쌓아놓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물건들이 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미친 듯이 자동차에 짐을 싣고 떠났다. 흙먼지 속에서 짐을 실은 자동차들이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흙먼지가 공중에 떠돌았다. 10장. 무거운 연장, 침대와 스프링,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가재 도구를 몽땅 싣고 트럭이 떠난 뒤 톰은 근처를 으슬렁으슬렁 돌아다녔다. 흙광과 텅 빈 마구간을 멍하니 들여다보기도 하고 광에 가서 뒤에 남은 폐물들을 발로 차보기도 하고 불배는 기계에 깨어진 톱니를 발로 돌려보기도 했다. 또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곳에도 가보았다.
제비가 둥지를 트는 붉은 제방, 돼지우리 너머의 버드나무, 돼지 새끼 2마리가 꿀꿀거리며 그를 향해 몸을 꿈틀거렸다. 햇빛을 받고 있는 검은 돼지들이 편안해 보였다. 이것으로 순례를 끝낸 그는 조금 전에 응달이 내려앉은 현관 계단으로 가서 앉았다. 뒤쪽의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분주히 움직이면서 양동이에 담긴 아이들의 옷을 빨고 있었다. 죽은 깨가 나 있는 어머니의 힘센 팔꿈치에서 비누 거품이 뚝뚝 떨어졌다. 그가 계단에 앉자 어머니가 빨래를 비비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고개를 돌려 뜨거운 햇빛을 응시하기 시작한 후에도 어머니는 그의 뒤통수를 계속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빨래를 비비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톰, 캘리포니아에서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가 물었다. 뭐 그렇지는 않은데 왠지 너무 괜찮아 보여서 말이야. 사람들이 나눠주는 전단지를 봤는데 거기 가면 일자리도 많고 품삯도 비싸다고 하더라. 포도랑 오렌지랑 복숭아를 딸 일손이 모자란다는 얘기도 신문에서 봤고 괜찮은 일이지. 톰, 복숭아를 따는 건 말이다. 복숭아를 따면서 먹을 수는 없어도 가끔 못생긴 놈 하나쯤은 몰래 빼돌릴 수 있을지도 몰라. 나무 밑에 그늘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너무 좋은 얘기뿐이라서 겁이 난다. 믿음이 안 가. 뭔가 안 좋은 면이 있을 것 같아서 겁이 나. 톰이 말했다. 믿음을 새처럼 높이 끌어올리지 말라. 그러면 벌레들과 함께 땅을 기는 일은 없으리라. 그래 맞아,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 그럴걸요? 톰이 말했다. 저는 바바라 위스의 승리라는 책을 읽은 뒤부터, 이 책은 헤롤드 벨 라이트가 1911년에 발표한 소설이라네요. 미국 서부의 사막지대가 농지로 바뀌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저는 바바라 위스의 승리라는 책을 읽은 뒤부터 성경 구절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어머니는 가볍게 웃음을 터뜨리며 양동이에서 빨래를 헹궜다. 그리고 작업복과 셔츠의 물기를 짰다. 어머니의 팔뚝에서 근육이 불룩 솟아올랐다. 너희 할아버지는 항상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지?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엉망이었어. 마일즈 박사의 영감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거는 마일즈 박사의 영감은 1923년에 나온 영감의 일종이랍니다. 마일즈 박사의 영감에 나오는 내용하고 성경 구절이 뒤섞여 버렸거든. 할아버지는 그 영감에 있는 글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큰 소리로 읽고 나셨지. 잠을 잘 수 없다거나 등이 아프다면서 사람들이 보내온 편지였어. 할아버지는 그 글들을 읽고 나서 우리한테 좋은 내용이니까 잘 읽어보라고 주면서 성경에 나오는 비유라고 하셨지. 그런데 너희 아버지랑 큰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할아버지 입장이 난처해지곤 했어. 어머니는 물기를 찬 옷들을 장작처럼 탁자 위에 쌓았다. 사람들 말로는 캘리포니아까지 거리가 2,000마일이나 된다고 하더라. 그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 같니? 톰? 지도를 찾아보았는데 엽서에 나오는 것 같은 큰 산들을 뚫고 지나가야 하더라. 그렇게 멀리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니, 톰? 모르죠. 2주일쯤? 운이 좋으면 열흘에 갈지도 모르고요.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감옥에 있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거기서는 자기가 언제 나가게 될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미쳐버리니까. 그냥 그날 하루하루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토요일에 열리는 야구 시합을 생각하거나, 감옥에 들어온 지 오래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새로 들어온 젊은 애들은 결국 감방문에 머리를 쿵쿵 찍곤 해요. 앞으로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는지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머니도 감옥의 고참들처럼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그냥 그날 하루하루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구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풍로에 있던 뜨거운 물을 양동이에 채웠다. 그러고는 더러운 옷을 그 안에 넣고 꾹꾹 눌러 비눗물에 담갔다. 그래, 좋은 방법이야. 하지만 나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좋은 곳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싶다. 절대 춥지 않은 곳이겠지? 사방에 과일이 있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오렌지 나무들 사이에 작고 하얀 집들이 늘어서 있을 거야. 혹시 식구들이 전부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작은 집을 하나 장만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린 녀석들은 밖으로 나가서 그냥 나무에 달려있는 오렌지를 따먹을 수 있겠지. 녀석들은 너무 좋아서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댈 거야. 톰은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웃음을 지었다. 생각만으로도 기운이 나는 모양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왔다는 녀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녀석 얘기는 좀 다르던데요. 녀석 얘기를 듣다 보면 녀석이 어디 오지 출신인 것 같아요. 그 녀석 말로는 이제 그쪽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과일 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낡고 더러운 천막에 살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대요. 품삯이 싸서 그걸로는 뭘 제대로 살 수 없다고 하던데. 어두운 그늘이 어머니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렇지 않아. 너희 아버지가 노란 종이로 된 전단지를 갖고 왔는데 거기 일손이 모자란다고 되어 있었어. 일할 사람이 많다면 굳이 그런 전단지를 돌릴 필요가 없잖아. 전단지를 나눠주는데도 돈이 적잖이 들 테니까.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돈까지 들어가면 거짓말을 하겠니? 톰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야 모르죠, 어머니.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그는 붉은 땅 위에 빛나고 있는 뜨거운 태양을 내다보았다. 어쩌면 어머니 말처럼 좋은 곳인지도 모르죠.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목사님은요? 어머니는 빨래를 하나로 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길이었다. 톰은 어머니가 나갈 수 있도록 한쪽으로 비켜섰다. 목사님은 주위에서 산책을 좀 하겠다고 했어. 할아버지는 집안에서 주무시고 할아버지는 가끔 낮에 집 안으로 들어와서 누워 계시거든. 어머니는 빨랫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연한 파란색 청바지며 파란색 셔츠며 긴 회색 속옷 등을 넣기 시작했다. 톰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려 집안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침실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앞섭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망할 것들. 늙은이 잠도 못 자게 하다니. 언제쯤 철이 들어 늙은이 잠 좀 자게 해주려나? 그는 화가 나서 손가락을 놀리다가 이미 잠겨있던 앞섭 단추 2개를 풀어버렸다. 그러고는 자기가 하려던 것을 잊어버렸다. 그는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고안 아래를 기분 좋게 걸쩍거렸다. 어머니가 손이 젖은 채 안으로 들어왔다. 뜨거운 물과 비누 때문에 손바닥이 쪼글쪼글해져 있었다.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자요. 제가 그 단추 채워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싫다고 몸부림을 쳤지만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꼭 붙들고 속옷과 셔츠와 바지 앞섭 단추를 모두 채워주었다. 어디 근처나 좀 돌아보고 오세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할아버지를 놓아주었다. 할아버지는 벌컥 화를 내면서 입에서 침을 튕기며 소리를 질러댔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누가 단추를 채워주면 내 단추는 내가 잠글 거야. 어머니가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단추도 안 잠그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채. 그럼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거기 사람들이 나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거란 말이지. 나 마음만 내키면 뿌라를 탈레탈레 내놓고 다닐 수도 있어. 해가 갈수록 할아버지 말투가 심해지는 것 같구나. 일부러 저러시는 것 같아. 어머니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수염이 뻣뻣한 턱을 불쑥 내밀더니 심술궂고 명랑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는 곧 여길 떠날 겁니다요. 젠장 저기 가면 포도가 있다며 길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고 했잖아. 내가 어떻게 할 건 줄 알아? 대야 한가득 포도를 딴 다음에 그 속에 들어앉아서 마구 으깨 가지고 바지 가랑이 사이로 접이 줄줄 흐르게 할 거다. 톰이 소리내어 웃었다. 세상에, 할아버지가 한 200살쯤 되셔도 아무도 할아버지를 못 이기겠네. 그럼 할아버지는 어서 출발하고 싶겠네요. 할아버지는 상자를 하나 꺼내 그 위에 툴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빨리 가야 돼. 우리 형이 40년 전에 그리로 갔는데 그 뒤로 소식 한 적 없다. 비열하고 나쁜 놈이었는데 형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내 총까지 훔쳐가지고 따라 났으니까. 내가 형이나 그 자식놈들을 만나기만 하면 형님이 캘리포니아에서 자식을 낳았다면 말이지만 어쨌든 그러면 총을 돌려달라고 할 거다. 하지만 내가 형을 잘 아니까 하는 말인데 만약 자식을 낳았더라도 뻐꾸기처럼 다른 사람한테 기르게 했을 거야. 나야 캘리포니아로 가는 게 당연히 기쁘지. 내가 새 사람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곧장 가수원에서 일을 시작해야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3개월 전까지 계속 일을 하셨어. 엉덩이 뼈가 또 삐끗하는 바람에 그만두셨지만. 내 엄마 말이 맞아. 할아버지가 말했다. 톰은 현관 계단에 앉은 채 바깥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기 목사님이 오시네요. 흙간 뒤쪽을 돌아서 걸어오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말했다. 내 평생 그렇게 이상한 감사기도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늘 아침에 말이다. 그건 감사기도도 아니야. 그냥 얘기한 거지. 왠지 감사기도처럼 들리기는 하더라만. 재미있는 분이에요.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꼭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남이 알아듣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쓰니까. 저 눈을 잘 봐라.
세례를 받은 사람 같다. 사람들 말처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시선인데 정말로 금방 세례를 받은 사람 같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네. 땅바닥에서 특별히 뭘 보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 정말 세례를 받은 사람 같아. 그리고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K씨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걸어다니다가는 일사병에 걸리겠어요. 톰이 말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K씨는 갑자기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톰에게 간청하기 시작했다. 저는 꼭 서부로 가야 합니다. 꼭 가야 해요. 혹시 여러분과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한 말이지만 창피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를 하려는 듯 톰을 바라보았다. 그가 남자였으니까. 하지만 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톰에게 권리를 행사할 기회, 즉 말할 기회를 잠시 준 다음 자신이 입을 열었다. 목사님이 저희랑 함께 가신다면 저희의 영광이죠. 물론 제가 지금 당장 대답할 수는 없어요. 애들 아버지가 오늘 밤에 남자들이 전부 모여서 언제 떠날 건지 결정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온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버님하고 애들 아버지하고 노아하고 톰하고 아버지하고 애하고 코니하고 다들 돌아오자마자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자리가 부족하지 않다면 다들 목사님과 같이 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할 거예요. 목사는 한숨을 지었다. 어쨌든 전 갈 겁니다.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위에 올라가서 살펴봤는데 집들이 전부 비어있더군요. 땅도 비어있고 이 일대가 전부 텅텅 비었어요.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저도 가야 해요. 저는 밭에서 일한 겁니다. 어쩌면 행복해질지도 모르죠. 설교는 안 하실 거예요? 톰이 물었다. 설교는 안 할 거야. 세례도 안 주시고요? 안 주시고요? 어머니가 물었다. 세례도 안 줄 겁니다. 저는 밭에서 일할 거예요. 푸른 들판에서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려 들 생각은 없어요. 제가 배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사람들이 왜 풀밭을 돌아다니는지 배우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노래를 들을 겁니다. 아이들이 옥수수 죽 먹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밤과 부두가 침대에서 쿵쿵 찢는 소리가 들릴 거고 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배울 겁니다. 그의 눈이 물기에 젖어 빛나고 있었다. 풀밭에 누워서 누구도 날 받아주는 사람에게 정직하게 마음을 열 겁니다. 욕도 하고 사람들이 하는 시적인 얘기도 들을 거예요. 그게 다 거룩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게 다 선한 일입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아멘. 목사는 문 옆에 놓인 모탕 위에 겸손한 자세로 앉았다. 이렇게 외로운 사람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톰이 조심스럽게 기침을 했다.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가 말을 시작했다. 내가 말이 많은 건 사실이야. K씨가 말했다. 항상 그랬지. 하지만 설교는 안 할 걸세. 설교는 사람들한테 항상 무언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만 난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질 거야. 그건 설교가 아니잖니, 안 그래? 톰이 말했다. 모르겠어요. 설교는 말의 어조라고나 할까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싶어 안달이 나 있을 때는 설교가 좋은 것이죠. 메갈레스트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크리스마스 때 구세군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해줬습니다. 꼬박 3시간 동안 연주를 해줬죠. 우리는 계속 앉아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친절했어요. 하지만 우리들 놈 중 한 놈이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다면 우리는 쓸쓸해졌을 겁니다. 설교란 바로 그런 거예요. 쭉 쳐져서 설교를 해준 목사님한테 뽀뽀조차 해줄 수 없다는 사람들한테 좋은 거라고요. 그래요. K씨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근처에서 연주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풍로에 나무 조각을 몇 개 던져 넣으면서 말했다. 먹을 걸 좀 만들어 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할아버지는 상자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 그 위에 앉아서 벽에 몸을 기댔다. 톰과 K씨도 벽에 몸을 기댔다. 오후의 그림자가 집 밖으로 점점 움직였다. 오후 늦게 트럭이 돌아왔다. 흙먼지 속에서 마구 들컹거리면서 화물칸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았고 엔진 덮개도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빨간 황토 때문에 헤드라이트도 침침하게 보였다. 트럭이 돌아왔을 때는 벌써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빛을 받은 땅이 빛처럼 붉게 변했다. 엘은 운전대를 움켜잡고 앉아서 자랑스러움과 진지함이 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집안의 우두머리답게 운전석 옆에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트럭 화물칸에 가로대를 붙들고 있었다. 12살짜리 루티와 11살이 윈필드,
먼지가 잔뜩 앉은 얼굴은 신이 나 있었고 피곤해 보이는 눈 역시 흥분해 있었다. 손가락과 입가에는 사탕 때문에 끈적끈적한 검은색 얼룩이 묻어 있었다. 시내에 갔을 때 아버지를 졸라 과자를 사 먹은 모양이었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분홍색의 진짜 옥양목 원피스를 입은 후 루티는 제법 숙녀답게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윈필드는 여전히 코올리게 어린아이였다. 녀석은 헛간디에서 곰곰이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뿌리 깊은 버릇을 고치지 못해 상습적으로 꽁초를 주워 피우기도 했다. 루티는 점점 봉긋하게 솟아오르는 가슴에 대해 힘과 책임감과 위험을 느끼고 있는 반면 윈필드는 제멋대로 날뛰는 어린 개구쟁이였다. 두 아이들 옆에는 샤론의 로즈가 가로대에 가볍게 매달린 듯한 자세로 서 있었다. 이 샤론의 로즈, 줄여서 로즈샨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차가 들컹거릴 때의 충격을 무릎과 엉덩이에 흡수하기 위해 발 뒤쪽으로 서서 몸을 흔들며 균형을 잡고 있었다. 임신 중이라서 조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서 말아올린 머리는 연한 금색 왕관 같았다. 며칠 전만 해도 도발적이고 유혹적이었던 둥글고 부드러운 얼굴에는 이미 입신으로 인한 장벽이 만들어져서 만족스러운 미소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한 성숙한 표정이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통통한 몸매, 풍만하고 부드러운 가슴과 배, 마치 쓰다듬어 달라는 듯이 자유롭게 도발적으로 흔들리는 단단한 엉덩이. 그녀의 몸 전체가 침착하고 진지해 보였다. 그녀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아기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아기를 위해 발가락으로 균형을 잡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온 세상이 임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생식과 모성의 측면에서 생각했다. 이제 19살인 그녀의 남편 코니는 통통하고 열성적인 말괄량의 처녀였던 아내의 변화에 놀라서 여전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다. 이제는 침대에서 서로 아웅다웅하는 일도, 숨죽이 키득거리며 서로를 물고 핥히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일도 없었다. 아내는 균형 잡히고 조심스럽고 현명한 사람으로 변해서 그에게 수줍지만 몹시 단호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다. 코니는 샤론의 로즈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무서웠다. 기회만 있으면 그는 손으로 그녀를 잡거나 엉덩이와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서 있곤 했다. 그러면 자신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듯한 그녀를 붙들어 둘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텍사스 출신으로 얼굴선이 날카롭고 몸이 마른 편이었다. 연한 푸른색 눈동자는 때에 따라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상냥해 보이기도 하고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므로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았다.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지나치게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또한 필요할 때에는 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는 않았다. 그는 모임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렇다고 있는 듯 없는 듯 눈에 띄지 않는 존재는 아니었다. 큰아버지는 나이가 50이나 돼서 자연스럽게 가문의 우두머리 중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운전석 옆의 명예로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니었다. 아마 그는 샤론의 로즈를 그 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젊고 게다가 여자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었다. 따라서 큰아버지는 불편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고뇌에 휩싸인 그의 고독한 눈은 불편해 보였고 강인하고 훌쭉한 몸도 긴장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고독이라는 장벽 때문에 거의 항상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진 존재였으며 욕망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 그러나 속에서는 그의 욕망이 계속 부풀어 올라 결국 밖으로 터져 나오곤 했다. 그럴 때면 그는 먹고 싶었던 음식을 질리도록 먹어대거나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몸이 마비될 때까지 위스키를 마시대곤 했다. 아니면 정욕에 들떠 셀리소에서 매춘부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한 번은 그가 시오니까지 가서 매춘부를 한꺼번에 3명이나 침대로 끌어들여 아무 반응이 없는 그들의 몸 위에서 1시간 동안 발정난 짐승처럼 씩씩거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욕망을 만족시키고 나면 그는 슬픔과 수치심을 느끼며 다시 고독해지곤 했다. 그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녔으며 여러 가지 선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동을 보상하려 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아이들의 베개 밑에 껌을 놓아두거나 돈 한 푼 받지 않고 장작을 패주곤 했다. 자신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모두 주워버리기도 했다. 안장, 말, 새 신들을. 그럴 때는 그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다. 그가 도망쳐버리기 때문이었다. 혹시 사람들과 마주치더라도
그는 자신 속에 틀어박혀 겁에 질린 눈으로 상대를 살짝 바라보곤 했다. 아내의 죽음과 그 후 몇 달 동안의 고독한 생활이 그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각인시키기 때문에 그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그가 도망칠 수 없는 일도 아니었다. 집안의 우두머리 중 하나였기 때문에 집안을 다스려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운전석 옆의 명예로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좌석에 앉아있는 세 남자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먼지 투성이 길을 따라 집으로 차를 몰았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엘은 도로와 계기판을 자주 번갈아 바라보며 수상쩍게 움찔거리는 진륙의 바늘과 유압계의 온도계를 지켜보았다. 그는 머릿속으로 자동차의 결점과 이상한 점을 정리하고 있었다. 윙윙거리는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어쩌면 차 뒤쪽에서 나는 소리인지도 모른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태핏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태핏. 예. 또한 기어에서 손을 떼지 않고 기어가 돌아갈 때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클러치 판을 시험해 보기 위해 브레이크와 정반대로 클러치에서 발을 떼어 본 적도 있었다. 그가 때로 발정남 염소처럼 구는지를 몰라도 이 트럭을 관리하는 일은 내 책임이었다. 만약 무언가가 잘못되면 그것은 모두 그의 잘못이었다. 앞으로는 그를 탓하지 않을지언정 모두들 그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터였다. 아니, 누구보다 엘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을 터였다. 그래서 그는 차를 만져보고 지켜보고 소리를 뚫어보았다.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표정으로 모두를 그와 그의 책임을 존중해 주었다. 심지어 가장된 아버지도 펜치를 들고 엘의 명령에 따르곤 했다. 트럭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쳐 있었다. 루티와 윈필드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탕을 먹으려고 서로 싸우던 탓에 지쳐 있었다. 큰아버지가 주머니에 몰래 넣어준 껌 때문에 신이 나서 지치기도 했다. 좌석에 앉아있는 남자들은 피로와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물건을 전부 판 돈이 18달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을 수레 연장 가구를 모두 판 돈이 그거였다. 18달러. 그들은 물건을 사가는 사람을 몰아세우며 언쟁을 벌였지만 그 사람이 물건에 흥미를 잃고 아무리 싸게 줘도 살 생각이 없다고 하자 그만 항복해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그의 말을 고지골대로 믿고 처음에 제시한 가격보다 2달러나 싼 가격에 물건을 팔았다. 그리고 지금은 피로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과 부딪혀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과 수레 값이 훨씬 더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말과 수레를 사간 사람이 훨씬 더 높은 값에 그것을 팔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물건을 파는 법을 몰랐다. 장사는 그들에게 도통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도로와 계기판을 번갈아 보던 엘이 말했다. 그 사람 말이에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말투가 이 동네 사람 같지 않았어요. 옷차림도 다르고. 아버지가 설명하다 말했다. 내가 철물점에서 잘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순전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팔아치우는 물건들을 사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 사람들이 큰 돈을 벌고 있대. 하지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혹시 토미가 같이 왔더라면 어땠을지. 그러면 토미가 더 좋은 값을 받아냈을지도 모르지. 큰아버지 조언이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했잖아. 우리가 그걸 다시 끌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로. 나랑 얘기했던 그 사람이 그 얘기도 해줬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짓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지. 애들 엄마가 설명할 텐데 절망해서 화를 낼 거예요. 엘이 말했다. 언제 떠날 생각이에요, 아버지? 모르겠다. 오늘 밤 의논해서 결정할 거야. 톰이 돌아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톰은 좋은 녀석이야. 엘이 말했다. 아버지, 어떤 사람들이 형 얘기를 하면서 형이 가석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줄을 벗어나지 못한대요. 만약 여기를 떠나면 형은 다시 붙잡혀서 3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그런 말을 했어? 뭘 좀 아는 놈들이 있느냐? 그냥 아는 척 허풍 뜬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난 톰이 우리 형이라는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서서 듣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아이고, 그게 사실이 아니어야 하는데 우리한테는 톰이 필요해.
내가 톰한테 물어봐야겠다. 우리를 잡겠다고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없어도 이미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이 아니어야 하는데 그 문제를 터놓고 얘기해 봐야겠다. 존이 말했다. 톰은 알고 있을 거야. 덜덜거리며 달리는 트럭 안에서 그들은 침묵에 잠겼다. 엔진은 안에서 무언가가 계속 부딪히는지 시끄럽게 거지없었다. 브레이크 로드에서도 쾅쾅 소리가 났다. 엔진에서는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라디에이터 뚜껑에 난 구멍에서 가나다란 연기가 솟아올랐다. 트럭 뒤에서는 붉은 흙먼지가 소용돌이치며 높게 피어올랐다. 해가 아직 지평선 너머로 얼굴을 반쯤 내밀고 있을 때 트럭은 들컹거리며 마지막 오르막길을 올랐다. 그리고 해가 점점 사라져가는 동안 집을 향해 계속 달려갔다. 차는 끽 소리를 내며 멈췄다. 엘은 그 소리를 머릿속에 새겨두었다. 라이닝이 완전히 달아버렸다는 뜻이었으니까. 루트와 윈필드는 소리를 지르며 화물칸 벽에 기어올라 망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댔다. 어디 있어? 톰은 어디 있어? 그들은 톰이 문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해서 걸음을 멈추었다.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서 수줍은 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잘 있었니? 하고 인사를 건네자 아이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잘 있었어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조금 멀어진 곳에 서서 몰래 그를 훔쳐보았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갔다 온 큰형 큰오빠였다. 닭장에서 감옥놀이를 하면서 서로 죄수가 되겠다고 싸우던 것이 생각났다. 코니 리버스가 트럭 뒷문을 열고 내려와서 뒤따라 내려오는 샤론이 또 로즈를 구해주었다. 그녀는 귀족처럼 멋지게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면서 입가를 약간 바보처럼 치키며 현명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톰이 말했다. 이런 로즈 시안이잖아. 너가 같이 올 줄은 몰랐는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트럭이 지나가다 우리를 보고 태워준 거야. 그녀가 말했다. 이 사람이 코니야, 내 남편. 이 말을 하는 그녀의 모습이 당당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하며 서로를 가늠해보고 서로의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각자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었다. 톰이 말했다. 그동안 꽤 바빴겠어? 로즈샨이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아직 눈에 띄지는 않는데 어머니한테 들었어. 예정일이 언제니? 별로 멀지 않아. 이번 겨울이니까. 톰이 소리내어 웃었다. 오렌지 농장에서 낳겠다 이건가? 오렌지 나무로 둘러싸인 하얀 집에서? 샤론의 요즈는 양손으로 자신의 배를 만지면서 말했다. 오빠는 몰라. 그리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인데도 여전히 더웠다. 또한 서쪽 지평선에서는 아직 빛이 올라오고 있었다. 누가 신호를 하지 않았는데 식구들이 모두 트럭 옆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가족 회의가 시작됐다. 연한 저녁빛 때문에 붉은 땅이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땅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돌멩이 기둥, 건물 등도 낮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보였다. 이상하게 더 개성있게 보이기도 했다. 기둥은 뒤에 떨어진 옥수수 밭이나 땅과는 별개로 그냥 기둥으로만 보였다. 옥수수 줄기들도 한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제멋대로 자란 버드나무도 다른 버드나무들과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 같았다. 땅이 저녁 하늘로 빛을 발사했다. 세멘트 칠을 하지 않은 회색 집은 서쪽을 향하고 서서 달처럼 빛나고 있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문 앞의 마당에 서 있는 회색 트럭이 이 빛 속에서 마술처럼 도드라져 보였다. 지나치게 과장된 환등기 영상 같았다. 사람들도 저녁 빛 속에서 예전과 달리 조용하게 움직였다. 마치 무의식이 만들어낸 조직의 일부 같았다. 그들은 의식 속에서 희미하게 감지되는 충동에 복종했다. 그들의 시선은 조용히 내면을 향하고 있었으며 먼지 투성이 얼굴은 저녁 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식구들이 트럭 옆으로 모여든 것은 그곳이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었다. 집은 죽어 있었고 밭도 죽어 있었지만 이 트럭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다. 라디에이터 스크린은 찌그러진 데다 상처 투성이고 곳곳이 낡은 데다 먼지와 기름 투성이고 흰 휠캡이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 흙먼지가 끼어 있었지만 이 낡은 허드슨 트럭은 가족들을 묶어주는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 비록 승용차와 트럭이 절반씩 섞인 것 같은 모습에 화물차 칸이 높고 골을 사나운 몰골이었지만 말이다. 아버지는 트럭 주위를 한 바퀴 돌며 트럭을 바라보다가 땅바닥에 앉아 막대기를 하나 찾아냈다. 한쪽 발은 땅에 팽팽하게 놓고
다른 발은 발 뒤축을 중심으로 약간 뒤로 든 자세였다. 그래서 한쪽 무릎이 더 높게 솟아 있었다. 왼쪽 팔뚝은 낮은 왼쪽 무릎에 대고 오른쪽 팔로는 오른쪽 무릎에 팔꿈치를 대고 손으로 턱을 받쳤다. 아버지는 그렇게 앉아서 손으로 턱을 받치고 트럭을 바라보았다. 존도 아버지 곁으로 가서 알았다. 두 사람 모두 생각에 잠긴 눈빛이었다.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와 같이 앉아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재빨리 달려와 트럭 발판에 두 사람 마주보는 자리로 앉았다. 이것으로 중심이 어딘지 분명해졌다. 톰과 코니와 노아가 으슬렁거리며 다가와 바닥에 앉았다. 사방이 탁 트인 곳에 앉은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반원이 그려진 것이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집에서 나오고 샤론이 로즈가 그 뒤를 따라 우아하게 걸어 나왔다. 그들은 남자들 위로 와서 손으로 허리를 짚는 자세를 섰다. 어린 아이들, 즉 루티와 흰필리가 깡충깡충 뛰면서 여자들 옆으로 다가와 발끝으로 붉은 먹먼지를 되집었다. 그러나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목사뿐이었다. 그는 식구들을 생각해서 집 뒤의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훌륭한 목사였으므로 신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빛이 점점 연해지는 가운데 식구들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앉거나 서 있었다. 이윽고 아버지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식구들 전체를 상대로 보고했다. 거의 강탈당하다시피 물건을 팔았다. 그 작자는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겨우 $18밖에 못 받았다. 어머니가 항의를 하려는 듯 들썩거렸지만 평정을 잃지는 않았다. 장남인 노아가 물었다. 다 합해서 우리가 가진 돈이 얼마죠? 아버지는 땅바닥에 숫자를 쓰며 잠시 혼자 중얼거리다가 말했다. $154. 하지만 엘이 그러는데 타이어를 더 좋은 걸로 바꿔야 한다는구나. 지금껏 오래 못 갈 거래. 엘이 회의에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그는 항상 여자들 뒤에 서 있기만 했었다. 그가 엄숙하게 보고했다. 이 차는 낡고 평범한 차예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 차를 사기 전에 제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장사꾼이 차를 얼마나 싸게 파는 것이라고 떠들어대거나 말거나 차동 톱니 밖에 손가락을 넣어보았는데 톱밥은 없었어요. 기어 상자에도 톱밥이 없었고요. 클러치도 시험을 해보고 바퀴도 돌려봤어요. 차 밑에도 들어가 봤는데 뒤틀린 데는 없더라고요. 뒤집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죠. 배터리에 금이 간 전자가 하나 있길래 좋은 걸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타이어는 전혀 쓸만한 물건이 못 되지만 크기가 괜찮아요. 구하기 쉬운 크기죠. 차가 숫송아지처럼 잘 달리겠지만 기름을 마구 먹지는 않아요. 제가 이 차를 사자고 한 건 이게 인기 있는 차이기 때문이에요. 폐차장에 가면 허드슨 슈퍼식스가 가득 있으니까 부품을 싸게 구할 수 있어요. 같은 돈으로 더 크고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건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부품 값도 너무 비싸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말과 함께 그는 보고를 마치고 가족들의 의견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명목상으로는 아직도 할아버지가 가장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관습에 따라 명예가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늙어서 바보 같은 소리를 해댄다 해도 가장 먼저 말할 권리는 역시 할아버지에게 있었다. 쪼그리고 앉은 남자들과 서 있는 여자들은 모두 할아버지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잘했다 엘. 나도 너처럼 풋내기였지. 늑대처럼 마구 싸돌아다녔어. 하지만 일거리가 생기면 일을 했다. 너도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됐구나. 할아버지가 마치 축복을 내리는 듯한 말투로 끝을 맺자 엘은 좋아서 얼굴이 조금 빨개졌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다. 이게 말이었다면 엘한테 책임을 지우지 않았겠지. 하지만 자동차에 대해 아는 건 엘밖에 없으니까. 톰이 말했다. 나도 조금 알아요. 내가 레스트에서 차를 조금 몰아봐서 엘의 말이 맞아요. 녀석이 일을 잘 해냈어요. 칭찬이 이어지자 엘의 얼굴이 장밋빛으로 달아올랐다. 톰이 말을 계속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말이에요. 우리랑 같이 가고 싶어 하세요. 물론 입을 다물었다. 식구들은 그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톰이 덧붙였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던 분이잖아요. 가끔 조금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 분별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 말을 끝으로 그는 식구들에게 결정권을 넘겼다. 빛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식구들이 모여있는 곳을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풍로와 쇠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왔다. 잠시 후 어머니가 생각에 잠겨있는 식구들에게 다시 돌아왔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었지. 목사가 불길한 일들을 몰고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톰이 말했다. 그분이 자기는 이제 목사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할아버지는 손을 앞뒤로 흔들면서 말했다.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야. 그건 어쩔 수 없어. 목사란 함께 있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누가 죽으면 목사가 그 사람을 묻어주니까. 결혼식을 할 때도 목사가 옆에 있으니 좋고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를 줄 사람이 한 지붕 밑에 살고 있으니 또 좋고 나는 옛날부터 목사들도 서로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했다. 좋은 목사를 골라야 한다고 말이야. 난 그 사람의 마음에 들더라. 뻣뻣하지 않아서. 아버지는 손에 쥔 막대기를 땅에 꽂아 손가락으로 빙빙 돌렸다. 그 때문에 땅에 작은 구멍이 생겼다. 그 사람이 행운을 몰고 오느냐 좋은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꼼꼼하게 계산해 봐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슬프기는 하지만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사람, 거기에 나랑 현님과 집사람을 합하면 5, 노아와 토미와 애를 합하면 8, 로즈 샤안과 코니를 합하면 10, 루티와 윈필드를 합하면 12, 게다가 개까지 데려가야 돼요. 달리 개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좋은 녀석들인데 죽여버릴 수도 없고 달리 줄 데도 없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해서 14시대요. 남은 닭하고 돼지 2마리가 빠졌어요. 노아가 말했다. 돼지는 가는 도중에 먹으려고 소금에 절여서 가져갈 생각이다. 고기가 필요할 테니 소금통도 가져갈 거야. 하지만 우리가 다 타고 나서 목사님까지 태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게다가 군 식구까지 먹일 수 있을까?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어머니에게 물었다. 할 수 있어 여보? 어머니가 헛기침을 했다.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할 생각이 있느냐가 문제죠.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캘리포니아에도 못 갈 거예요. 하지만 할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든 해내겠죠. 우리 식구들이 여기 동부에 산 지 오래됐는데 조드나 헤즐리 집안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달라거나 하룻밤 재워달라거나 차를 좀 태워달라는 사람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조드 집안에 못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못되지는 않았다고요. 아버지가 말을 자르고 끼어들었다. 하지만 자리가 없다면? 아버지는 이제 고개를 돌려서 어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말투가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든 것이다. 트럭에 전부 태울 수 없다면? 어머니가 말했다. 지금도 자리는 없어요. 원래 6명 이상 탈 수가 없는데 12명이 다 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더 탄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없죠. 게다가 튼튼하고 건강한 남자는 절대로 짐이 되지 않아요. 돼지 2마리랑 $100 넘는 돈을 가지고 떠나면서 사람 하나를 먹일 수 있을지 걱정하는 건 어머니가 말을 멈추자 아버지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의 채찍질의 상처를 잔뜩 입은 기색이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목사님이 우리랑 함께 가는 건 좋은 일이야. 오늘 아침에도 좋은 감사 기도를 해 주셨잖니? 아버지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며 혹시 반대 의견이 있는지 살펴본 후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좀 이쪽으로 불러라, 톰이. 우리랑 같이 갈 거면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지. 톰은 자리에서 일어나 케이시를 부르며 집 쪽으로 걸어갔다. 집 뒤에서 작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집 모퉁이에 이른 톰의 눈에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목사의 모습이 보였다. 목사는 으스름이 깃든 하늘에서 반짝이는 저녁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날 불렀나? 케이시가 물었다. 예, 우리랑 같이 갈 거면 저쪽에서 같이 의논해야 할 것 같아서요. 케이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가정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고 있었으므로 이제 이 집 식구들이 자신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식구들 중에서 그의 위치는 대단한 것이었다. 존이 옆으로 물러나서 톰의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목사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니 말이다. 케이시는 다른 사람들처럼 바닥에 앉아서 자동차 발판에 임금님처럼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마주 보았다. 어머니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끼익 하고 등불 덮개를 벗기는 소리가 나더니 어두운 부엌에서 노란 불빛이 반짝 켜졌다. 어머니가 커다란 냄비 뚜껑을 들어 올리자 돼지고기와 채소 끓이는 냄새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식구들은 어머니가 어두운 마당을 가로질러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어머니가 가족들 사이에서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말했다.
언제 떠날 건지 결정해야 돼. 빠를수록 좋겠지. 떠나기 전에 먼저 돼지를 잡아서 소금에 절이고 짐도 싸야 돼. 빠를수록 좋아. 노아가 찬성했다. 서두르면 내일까지 준비를 마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멋지게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조언은 반대했다. 뜨거운 한낮에 고기를 식힐 수는 없어. 돼지를 잡기에는 계절이 안 맞단 말이다. 고기를 제대로 식히지 않으면 물렁물렁해질 거야. 그럼 오늘 밤에 잡죠. 밤에 고기가 조금 식을 테니까. 그래봤자 얼마 안 되겠지만 저녁을 먹은 다음에 돼지를 잡아요. 소금은 있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소금이야 많지. 좋은 소금도 2통이나 있고. 그럼 돼지를 잡기로 해요. 톰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손에 잡을 만한 것을 찾으려고 허공을 더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점점 어두워지네. 배도 점점 고프고. 캘리포니아 가면 난 항상 커다란 포도송이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먹을 거다 젠장.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자들도 몸을 일으켰다. 루티와 윈필드는 신이 나서 흙먼지 속을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루티가 갈라진 목소리로 윈필드에게 속삭였다. 돼지를 잡고 캘리포니아로 간대. 돼지를 잡고 캘리포니아로. 한꺼번에 다 한대. 윈필드는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다. 그는 손가락을 목에 붙이고 무시무시한 표정을 지은 채 비틀비틀 돌아다니면서 가냘프게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쳤다. 나 늙은 돼지다. 봐라. 나 늙은 돼지다. 저 피를 봐, 루티. 그리고 그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풀썩 주저앉더니 팔다리를 힘없이 흔들어댔다. 그러나 루티는 나이가 더 많았으므로 지금이 중대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갈 거야? 그녀가 아까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른들은 짙은 으스름을 헤치고 불을 밝힌 부엌으로 갔다. 어머니가 채소와 고기를 양철 접시에 담아 내놓았다. 그러나 식사를 하기 전에 어머니는 커다란 대야를 풍로 위에 올려놓고 불을 세게 지폈다. 그리고 양동이로 물을 실러 날라 대야를 가득 채운 다음 대야 주위에 물이 가득 든 양동이들을 늘어놓았다. 부엌이 열기와 습기로 가득 찼다. 식구들은 서둘러 식사를 한 다음 밖으로 나가 현관 계단에 앉아서 물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들은 어두운 밤과 부엌의 불빛이 만들어낸 땅바닥의 사각형 빛과 그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할아버지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노아는 빗자루에서 뽑아낸 지퍼로 이를 속속 들이쑤셨다. 어머니와 샤론의 로즈는 설거지를 마친 접시들을 식탁 위에 쌓아놓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온 식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 다른 등불에 불을 붙였고 노아는 부엌에 있던 상자에서 칼날이 활처럼 생긴 칼을 꺼내 낡은 돌 위에서 갈았다. 그리고 장작을 팰 때 쓰는 커다란 나무 위에 매트와 칼을 나란히 놓았다. 아버지가 3피트 길이의 튼튼한 막대기 2개를 가져와 도끼로 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다음 질긴 밧줄로 막대기 중간을 묶었다. 아버지가 투덜거리듯 말했다. 마구의 가로막대를 전부 다 파는 게 아니었는데. 냄비의 물이 김을 내며 끓어올랐다. 노아가 물었다. 물을 저 아래로 가져갈까요? 아니면 돼지를 이리 끌고 올까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돼지를 이리 끌고 와야지. 뜨거운 물을 들고 다니다가 흘릴 수도 있고 살을 댈 수도 있으니까. 물은 준비됐어? 대충 됐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됐다. 노아랑 톰이랑 엘이랑 다 같이 쫓아오느라 내가 등불을 들지. 저 아래서 돼지를 잡아서 이리로 데려오자. 노아는 칼을 들었고 엘은 도끼를 들었다. 네 사람은 돼지 우리를 향해 걸어갔다. 등불에 네 사람의 다리가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다. 루티와 윈필드도 깡충깡충 뛰면서 따라왔다. 돼지 우리에 다다르자 아버지는 등불을 든 채 울타리 너머로 몸을 숙였다. 졸음에 기운 새끼 돼지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 꿀꿀대면서 일어나려고 애를 썼다. 조은과 목사가 네 사람을 도우려고 다가왔다. 됐다. 아버지가 말했다. 녀석들을 찔러. 녀석들을 몰고 가서 피를 뺀 다음에 집에서 뜨거운 물을 끼얹는 거야. 노아와 톰이 울타리를 넘어가 재빨리 돼지를 잡았다. 톰이 도끼의 뭉툭한 면으로 돼지를 2번 내리쳤고 노아는 쓰러진 돼지의 대동맥을 찾아 칼로 끊었다.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왔다. 돼지가 비명을 지르며 울타리를 넘자 그도 뒤를 따랐다. 목사와 존이 한 마리의 뒷다리를 잡고 끌었고 톰과 노아가 나머지 한 마리를 끌었다. 아버지는 등불을 들고 걸어왔다. 흙먼지 속에 검은 핏자국 2줄기가 생겼다. 집에 다다르자 노아가 뒷다리의 힘줄과 뼈 사이로 칼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뾰족한 막대를 다리 사이에 꽂아 다리를 벌린 다음 석가래에 매달았다. 남자들이 끓는 물을 가지고 나와 검은 돼지 몸뚱이에 끼얹었다. 노아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칼집을 내자 내장이 땅으로 떨어졌다. 아버지는 막대기 2개를 더 뾰족하게 깎아 돼지의 몸을 벌려놓았고 톰과 아버지는 각각 수세미와 무딘 칼로 가죽을 문질러 뻣뻣한 털을 떼어냈다. 엘이 양동이를 가져와서 내장을 삽으로 담은 다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렸다. 고양이 2마리가 커다랗게 야옹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고 개들도 고양이를 향해 가볍게 으르렁거리면서 그의 뒤를 따랐다. 아버지는 현관 계단에 앉아 등불빛을 받으며 매달려 있는 돼지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가죽에서 털을 끌어내는 작업도 끝났고 땅 위에 검게 생겨난 피 웅덩이로 떨어지는 핏방울도 얼마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돼지가 매달린 곳으로 가서 손으로 돼지를 만져본 다음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헛간으로 갔다. 할아버지의 손에는 촛불을 넣은 등이 들려 있었다. 나머지 식구들은 현관 계단 근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코니, 엘, 톰은 땅바닥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댔고 큰아버지는 상자 위에 앉았으며 아버지는 현관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와 샤론의 로즈만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루티와 윈필드는 졸음이 몰려오는데도 잠들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두 아이는 어두움 속에서 졸음에 겨워 티격태격했다. 노아와 목사는 집을 마주보는 자세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신경질적으로 몸을 끌다가 모자를 벗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쓸었다. 내일 아침 일찍 돼지를 소금에 절이고 트럭에 짐을 싣자 침대만 빼고 전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는 거야. 전부 해도 하루가 채 안 걸릴 거야. 아버지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톰이 끼어들었다. 하루 종일 뭐 할 일이 없나 찾아다니다가 빈둥거리게 된 걸요? 식구들이 불안한 듯 몸을 움직였다. 날이 셀 때까지 다 해치우고 떠날 수도 있는데. 톰이 제안했다. 아버지는 무릎에 손을 대고 비벼댔다. 아버지의 불안한 모습이 다른 식구들에게도 전염되었다. 노아가 말했다. 지금 당장 고기를 절여도 고기가 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고기를 자르면 더 빨리 식기는 하겠죠. 불안감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존이 결정을 내렸다. 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는 거야? 빨리 해치우자고. 갈 바엔 빨리 가야지. 다른 사람은 떨어의 생각도 급변했다. 그래, 빨리 가야지. 잠은 가면서 자면 되잖아. 다급한 기운이 식구들 사이로 번져나갔다. 아버지가 말했다. 사람들 말로는 2000마일이나 된다더라. 징그럽게 먼 길이야. 그러니 떠나야지. 노아, 나랑 같이 고기를 자르자. 그 다음에 트럭에 짐을 실으면 돼. 어머니가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우리가 뭘 잊어버리고 안 실으면 어떻게 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잖아요. 날이 밝은 뒤에 다시 둘러보면 돼요. 노아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가만히 앉아 그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곧 노아가 일어서서 칼날이 활처럼 불룩한 칼을 낡은 돌에 갈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어머니, 거기 식탁 좀 치워주세요. 그리고 그는 돼지에게 다가가서 등뼈 한쪽을 일직선으로 잘라 갈비에서 살을 발라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들뜬 표정으로 일어섰다. 짐을 정리하자. 어서 서둘러. 이제 다들 떠나기로 마음을 정했으므로 조급하게 서두르는 기운이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노아는 고기 덩이를 부엌으로 가져가서 소금에 절일 수 있도록 작은 조각으로 잘랐고 어머니는 굵은 소금을 그 위에 뿌린 다음 고기 조각들이 서로 맞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 속에 차곡차곡 넣었다. 고기 조각들을 벽돌처럼 쌓은 다음 그 틈새에 소금을 뿌린 것이다. 노아는 옆구리 살을 발라내고 나서 다리 살도 발라냈다. 어머니는 계속 불을 지폈다. 노아가 갈비뼈와 등뼈와 다리뼈에서 고기를 다 발라내자 어머니는 뼈를 뜯어먹을 수 있도록 오븐에 넣고 구웠다. 마당과 흙간에서는 등불들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남자들이 가져갈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나와 트럭 옆에 쌓았다. 샤론의 로즈는 식구들의 옷가지를 몽땅 들고 나왔다. 작업복, 밑창이 두터운 신발, 고무장화, 낡은 청장, 스웨터, 양가죽 외투 등이었다. 그녀는 이 옷가지들을 나무 상자에 꼭꼭 쟁여넣고 상자 안으로 들어가 밟았다. 그리고 무늬가 있는 원피스와 숄, 검은 면 스타킹, 작은 작업복과 무늬가 있는 싸구려 원피스 등 아이들의 옷을 가지고 나와 상자 안에 넣고 다시 발로 밟았다. 톰은 연장을 넣어두는 광으로 가서 남은 연장을 모두 가지고 나왔다.
톱, 렌치, 세트, 망치, 여러 종류의 못을 모아둔 상자, 벤치 2개, 납작한 줄과 가느다란 줄덩이였다. 샤론이 로즈는 커다란 방수포를 가져와서 트럭 뒤에 바닥에 펼쳤다. 그리고 낑낑거리며 매트리스를 가지고 나왔다. 더블 매트리스가 3개, 싱글 매트리스가 1개였다. 그녀는 매트리스를 방수포 위에 쌓은 다음 낡은 담요를 하나람 들고 나와 그 위에 놓았다. 어머니와 노아는 돼지고기를 처리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돼지 뼈를 굽는 냄새가 풍로에서 새어나왔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미 쓰러져 자고 있었다. 윈필드는 문 밖의 흙바닥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누워 있었고 고기 자르는 것을 구경하러 부엌으로 가서 상자 위에 앉아있던 루티는 고기를 뒤로 젖혀 벽에 기댄 채 자고 있었다.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는 그녀의 입술이 조금 벌어져 이가 살짝 보였다. 톰은 연장 정리를 끝낸 뒤 등불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목사가 그의 뒤를 따랐다. 톰이 말했다. 세상에 고기 냄새 좀 봐. 탁탁 튀면서 익어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벽돌 모양의 고기 조각들을 통 속에 넣고 소금을 고루 뿌린 다음 그 위에 소금을 한 겹 더 얹어 손으로 두드렸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톰에게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어머니의 눈은 진지하면서도 피곤한 기색을 띠고 있었다. 아침 식사로 돼지 뼈를 먹으려면 얌전하게 굴어. 어머니가 말했다. 목사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섰다. 그가 말했다. 고기 절이는 일은 제가 하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할 일이 많잖아요. 어머니는 일을 멈추고 묘한 표정으로 목사를 살펴보았다. 마치 목사가 이상한 제안을 한 것 같았다. 소금으로 뒤덮인 어머니의 손은 갓 잡은 돼지고기에서 배어나온 핏물 때문에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건 여자들이 할 일이에요. 마침내 어머니가 말했다. 목사가 대꾸했다. 일은 다 같아요. 여자일, 남자일 나누기에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머니는 할 일이 많잖아요. 고기 절이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잠시 동안 어머니는 목사를 빤히 바라보다가 양동이에 있는 물을 양철다에 붓고 손을 씻었다. 목사는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돼지고기를 집어들어 소금에 문질렀다. 그리고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고기 조각을 통에 넣었다. 그 고기 한 층을 다 깔고 조심스레 소금을 뿌려 손으로 두드린 다음에야 어머니는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하얗게 불어터진 손을 말렸다. 톰이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가져갈 물건이 뭐예요? 어머니는 재빨리 부엌을 둘러보았다. 양동이, 식기 전부, 그러니까 접시랑 컵, 숟가락, 나이프, 포크, 이걸 전부 서랍에 넣어서 서랍을 가져오너라. 커다란 프라이팬하고 스튜 냄비, 커피 주전자도, 오븐이 식으면 그 위에 선반도 가져가. 불 위에다 매달면 좋거든. 빨래통도 가져가고 싶다만 아마 자리가 없을 거야. 빨래는 양동이로 하지 뭐. 자질구레한 물건들은 가져가 봐야 소용없다. 큰 그릇으로 적은 양을 요리할 수는 있지만 작은 그릇으로 많은 음식을 만들 수는 없거든. 빵 굽는 틀도 가져가거라. 전부 서로 포개지게 되어 있으니까. 어머니는 제자리에 서서 부엌을 다시 둘러보았다. 지금 내가 말한 것만 가져가, 톰.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후추랑 소금이랑 육두구 같은 커다란 통하고 강판은 내가 맨 마지막에 들고 나갈 거야. 어머니는 등불을 집어들고 무거운 걸음으로 침실로 들어갔다. 맨발이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목사가 말했다. 어머니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여자들은 항상 피곤해요. 톰이 말했다. 원래 여자들이 그렇죠. 가끔 예배에 나갈 때를 빼고는. 맞아. 하지만 평소 때보다 더 피곤해 보여. 정말로 피곤하신 걸세. 병이 날 정도로. 어머니가 막 침실로 들어가다가 이 얘기를 들었다. 긴장에 풀려있던 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팽창하게 긴장하기 시작하자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주름살이 사라졌다. 눈도 날카로워지고 어깨도 똑바르게 펴졌다. 어머니는 물건을 다 드러낸 침실을 흘낏 둘러보았다. 남은 것은 쓰레기밖에 없었다. 바닥에 있던 매트리스도 사라져버렸고 옷장은 이미 팔아버렸다. 바닥에는 부러진 빛과 텅 빈 파우더통, 생지 몇 마리 뿐이었다. 어머니는 등불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의자 대용으로 쓰던 상자 뒤로 손을 뻗어 문구 상자를 꺼냈다. 낡아서 모퉁이가 깨지고 때가 묻은 상자였다. 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편지, 신문이나 잡지에서 올려낸 글, 사진, 귀걸이 한 상, 인장이 새겨진 작은 금반지, 머리카락을 꼬아 끄트머리에 금고리를 단 시계줄 등이 있었다. 어머니는 손으로 조심스레 편지를 만져보기도 하고 톰의 재판 기사가 실린 신문 조각을 매끈하게 펴보기도 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상자를 뒤적이며 편지를 덜추다가 다시 똑바로 정리해 놓았다. 옛날 일들이 생각나는지 아랫입술을 꼭 깨물면서 그러다가 마침 내 마음을 정한 듯 반지, 시계줄, 귀고리 등을 꺼냈다. 그리고 상자 속을 더 뒤져 금으로 된 커프스 단추 하나를 찾아냈다. 어머니는 편지 한 통을 봉투에서 꺼낸 다음 그 물건들을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봉투를 접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닫고는 상자 뚜껑을 손가락으로 매만졌다. 어머니의 입술이 약간 벌어졌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을 집어들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풍로 뚜껑을 열고는 불붙은 석탄 조각들 사이에 부드럽게 상자를 내려놓았다. 열기 때문에 종이가 금방 갈색으로 변했고 불꽃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상자 위로 기어올랐다. 어머니가 풍로 뚜껑을 닫자마자 불길이 한숨 같은 소리를 내며 상자를 집어삼켰다. 바깥의 어두운 마당에서는 아버지와 엘이 등불을 켜놓고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다. 연장은 맨 밑에 있으면서도 차가 고장났을 때 금방 꺼내 쓸 수 있도록 놓았다. 그 다음으로 옷상자와 부엌 살림살이를 담은 마대 자루를 실었다. 상자에 따로 담은 칼 종류와 접시 등도 그 자루에 들어있었다. 양동이는 차 뒤에 묶었다. 두 사람은 짐을 가능한 한 평평하게 싣고 군데군데 틈새들을 상자와 둘둘만 담요로 메웠다. 그리고 그 위에 매트리스를 싣자 매트리스가 트럭 화물칸 벽 높이까지 올라왔다. 세간 위에는 마지막으로 커다란 방수포를 덮었다. 엘이 방수포 가장자리에 2피트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가느다란 밧줄을 끼운 다음 트럭 가로대에 묶었다. 비가 올 때는 방수포를 뒤쪽 가로대에 묶으면 돼요. 그러면 식구들이 그 밑에서 비를 피할 수 있어요. 앞쪽 좌석에 어차피 비가 들어치지 않으니까. 그가 말했다. 아버지가 그를 칭찬했다. 좋은 생각이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기회가 생기는 대로 긴 널빤지를 구해다가 들보를 만들어서 그 위에 방수포를 걸칠 거예요. 그러면 방수포가 지붕처럼 돼서 햇볕도 피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좀 더 일찍 그런 생각을 해내지 그랬니? 시간이 없었어요. 엘이 말했다. 시간이 없었다고? 엘, 코요테처럼 동네를 싸돌아다닐 시간은 있었으면서 지난 2주 동안 너가 어디 있었는지 누가 알겠니? 고향을 떠날 때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 법이에요. 엘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감을 조금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떠나게 돼서 기쁘세요? 글쎄 물론이지. 하여튼 그래 여기서는 고생이 많았지. 물론 거기서는 모든 게 다를 거다. 일자리도 많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작고 하얀 집들이 있고 오렌지가 자라고. 사방에 오렌지가 있어요? 글쎄 아마 사방에 있지는 않겠지만 아주 많을 거야. 회색 여명이 처음으로 하늘에 나타났다. 떠날 채비도 끝났다. 돼지고기를 통에 담는 작업도 끝났고 닭장은 언제든 꼭대기에 실을 수 있었다. 어머니가 오븐을 열고 구운 뼈들을 꺼냈다. 바삭하게 갈색으로 구워진 뼈에는 뜯어먹을 살이 많이 붙어 있었다. 루티가 반쯤 잠에서 깨어 상자 밑으로 내려오더니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문가에 서서 약간 몸을 떨면서 바삭바삭한 돼지고기를 뜯어먹었다. 톰이 말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깨워야 할 것 같은데요. 곧 날이 밝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했다. 좀 더 주무시게 해드리자. 두 분은 좀 주무셔야 돼. 루티랑 윈필드도 별로 못 잤고. 아버지가 말했다. 뭐 나중에 차에서 얼마든지 잘 수 있잖아. 차 위도 편안할 거야. 갑자기 개들이 흙먼지 속에서 깜짝 놀란 듯 일어나 귀를 쫑긋거렸다. 그리고 잠시 후 커다란 소리로 짖으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저 녀석들 뭐야? 아버지가 말했다. 잠시 후 마구 짖어대는 개들을 달래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개 짖는 소리에서 사나움이 사라졌다. 곧이어 발소리와 함께 어떤 남자가 다가왔다. 모자를 깊게 눌러선 멀리 그레이브스였다. 그가 쭈삣거리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오 멀리. 아버지가 손에 들고 있던 돼지 넓적다리 뼈를 흔들며 말했다. 이리 와서 고기 좀 먹어 멀리. 아니요 괜찮아요.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멀리가 말했다. 아니야 먹어 멀리 어서 자. 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갈비를 한 움큼 들고 나왔다. 뭘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 싶어서 작별 인사나 하려고 들렸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금방 떠날 거다. 1시간만 늦게 와서도 못 만날 뻔했어. 짐을 다 실었거든 봐라. 다 실으셨네요. 멀리가 트럭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끔은 저도 가서 식구들을 찾고 싶어요. 어머니가 물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식구들 소식은 들었니? 아니요, 못 들었어요. 하지만 뭐 제가 우체국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가끔 가봐야겠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가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깨우라. 와서 식사하시라고 해. 금방 떠날 거라고. 엘이 어슬렁거리며 흙간으로 가는 동안 아버지는 멀리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멀리, 우리랑 같이 가겠니? 비좁지만 자리를 만들어 볼게. 멀리는 갈비 가장자리에 붙은 살찜을 뜯어 씹었다. 가끔은 그래 볼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안 갈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제가 도망쳐서 무덤을 떠도는 늙은 유령처럼 숨어버리고 말 거라는 걸 잘 알거든요. 노아가 말했다. 너 그러다가 언젠가 밭에서 그냥 죽을 거야, 멀리. 나도 알아. 그런 생각을 해봤으니까. 가끔은 아주 외로운 것 같기도 해. 가끔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가끔은 그게 아주 좋은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거지 뭐. 하지만 혹시 우리 식구들을 만나면 내가 온 건 사실 이 얘기 때문인데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식구들을 만나면 내가 잘 있다고 전해줘.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 내가 돈을 마련하는 대로 식구들한테 갈 거라고 전해줘. 어머니가 물었다. 그렇게 할 거니? 멀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요, 안 갈 거예요. 갈 수 없어요. 여기 있어야 하니까. 옛날 같으면 떠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알게 돼요. 전 안 떠날 거예요. 이제 새벽빛이 조금 더 선명해져 있었다. 그 빛 때문에 등불이 조금 희미해졌다. 엘이 힘겹게 절뚝거리는 할아버지와 함께 돌아왔다. 할아버지는 깨어 있었어요. 엘이 말했다. 흙간대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디가 불편하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 눈이 흐릿해졌다. 심술 굳은 노인대의 모습은 자취도 없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불편한 거 없어. 그냥 가지 않기로 한 것뿐이야. 안 가신다고요? 아버지가 다그치듯 물었다. 안 가신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 짐도 다 싣고 준비도 끝났는데 이제 떠나야 돼요. 더 이상 머무를 데가 없다고요. 너희들 들어 여기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너희들은 가. 나는 여기 있을 테니. 밤새도록 생각해봤어. 여기 내 고향이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사람이 누울 자리도 없을 만큼 오렌지랑 포도가 많다고 해도 나랑은 상관없어. 난 안 간다. 여긴 전혀 좋은 곳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 고향이야. 너희들은 전부 떠나라. 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남을 거야. 식구들이 할아버지 주위로 몰려들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 이 땅에 트랙터가 들어올 거예요. 누가 아버지 식사를 챙겨주겠어요? 어떻게 사시려고요? 여기에 남을 수 없어요.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결국 굶어 죽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젠장, 난 늙은이지만 지금도 내 몸은 내가 돌볼 수 있어. 여기 멀리 녀석은 어떻게 살고 있냐? 나도 저 녀석만큼 잘 지낼 수 있어. 난 절대 안 간다. 너희들은 그냥 얌전히 내 말대로 해. 너희 어머니를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 하지만 난 못 데려간다. 더 이상 잔말 마. 아버지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 잠깐만이라도 좋으니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안 들을 거다. 내 할 말은 벌써 다 했어. 톰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가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톰은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면서 소리쳤다. 어머니, 잠깐만 이쪽으로 오실래요? 집 안에는 등불이 하나 켜져 있었고 접시에는 여전히 돼지 뼈가 수북했다. 톰이 말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안 가시겠다고 하시는 건 할아버지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기 계시게 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 당연히.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할아버지를 잡아서 묻기라도 한다면 할아버지가 다치실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저절로 몸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할아버지랑 말다툼을 벌릴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한테 술을 들여서 취하게 만들면 다 잘 될 거예요. 혹시 위스키 좀 있어요? 아니, 위스키라고는 한 방울도 없다. 형님한테도 없고 술을 안 마실 때는 원래 위스키를 사다 놓지 않는 양반이거든. 어머니가 말했다. 톰, 윈필드가 귀병을 앓았을 때 먹이던 시럽이 반병쯤 있어. 그걸로 어떻게 안 되겠니? 귀가 심하게 아플 때 그걸 먹으면 윈필드가 잠들곤 했는데.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걸 가져오세요, 어머니. 어쨌든 한번 해보죠. 쓰레기 더미 속에 던져버렸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가더니 금방 다시 돌아왔다. 손에는 검은색 약이 절반쯤 든 병이 들려 있었다. 톰은 어머니에게서 병을 받아 맛을 보았다. 맛이 나쁘지는 않네요. 블랙커피를 한 잔 끓이세요. 아주 진하게.
어디 보자. 티스푼으로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많이 넣는 게 좋겠어요. 티스푼으로 2개쯤. 어머니는 풍로를 열고 주전자를 놓은 다음 물과 커피를 넣었다. 깡통에다 따라 드려야겠다. 컵이 전부 짐 속에 들어있거든. 톰과 아버지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누구든 자기 일은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잠깐 너희들 돼지갈비를 뜯고 있는 거냐? 할아버지가 말했다. 저희는 다 먹었어요. 어머니가 할아버지께 고기하고 같이 드리려고 커피를 끓이고 있어요. 톰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커피와 함께 고기를 먹었다. 다른 식구들은 점점 동이 트오는 가운데 밖에 서서 문을 통해 조용히 할아버지를 지켜보았다. 할아버지가 하품을 하는 동안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이내 식탁 위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어쨌든 피곤해 지쳐있던 분이니까 그냥 주무시게 놔둬요. 톰이 말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할머니가 멍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다 뭐냐? 이렇게 아침 일찍 뭘 하는 거야? 그러나 할머니는 이미 옷을 다 갖춰 입고 있었으며 식구들의 말에 쉽게 동의했다. 루티와 윈필드도 깨어났지만 너무 피곤한 데다 아직 잠이 덜 깨서 얌전했다. 빛이 빠른 속도로 땅 위를 훑어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식구들이 모두 움직임을 멈추었다. 다들 고향을 떠나기 위해 첫 발을 떼는 것이 내키지 않아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막상 떠날 때가 되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들도 두려웠다. 날이 밝아오면서 흑간의 모습이 점점 뚜렷해지고 등불은 완전히 희미해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별들이 조금씩 서쪽으로 사라져갔다. 그런데도 식구들은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특별히 어느 것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 동이 트오는 하늘과 땅과 고향의 느낌 전부를 한꺼번에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 그레이브스만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며 트럭의 가로대 사이로 트럭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트럭 뒤에 매달려 있는 예비 타이어를 쿵쿵 쳐보기도 했다. 마침내 멀리가 톰에게 다가왔다. 너 주 경계선을 벗어날 거야? 가석방 조건을 어기려고? 톰은 정신을 차리려는 듯 몸을 흔들었다. 세상에 해 뜰 때가 다 됐어. 그가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이제 떠나야 해요. 다른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트럭을 향해 움직였다. 서둘러요. 톰이 말했다. 할아버지를 데려와야죠. 아버지와 큰아버지와 톰과 엘이 할아버지가 자고 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팔에 이마를 묶고 엎드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말라붙은 커피 자국이 있었다. 네 사람이 할아버지의 팔꿈치 밑으로 손을 넣어 일으키자 할아버지가 투덜거리며 마구 욕을 퍼부었다.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았다. 네 사람은 할아버지를 더 높이 들어올려 문지방을 넘은 다음 트럭으로 갔다. 트럭에 도착한 뒤에는 톰과 엘이 먼저 트럭으로 올라가서 바깥쪽으로 몸을 기울여 할아버지의 팔밑에 손을 넣고 부드럽게 들어올려 짐 위에 눕혔다. 엘이 방수포를 묶은 끈을 풀자 식구들이 할아버지 몸을 굴려 방수포 밑으로 집어넣고 할아버지 옆에 상자를 하나 놓았다. 두꺼운 방수포가 할아버지 몸을 짓누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방수포를 걸칠 들보를 빨리 만들어야겠어요. 엘이 말했다. 오늘 밤에 쉬는 동안 만들어야지. 할아버지가 뭘 하고 중얼대며 깨어나지 않으려고 힘없이 버둥거렸다. 잠시 후 마침내 잠자리가 편안해졌는지 할아버지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여보, 어머니랑 엘이랑 같이 앞좌석에 타. 나중에 돌아가면서 좌석을 바꿀 거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자고. 앞좌석에 탈 사람들이 차에 오르자 나머지 식구들은 짐 위로 기어 올라갔다. 코니와 샤론의 로저, 아버지와 큰아버지, 루티와 윈필드, 톰과 목사 등이었다. 노아는 땅 위에 서서 트럭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엘은 트럭 주위를 돌아다니며 자체 아래의 스프링을 살펴보았다. 그가 말했다. 세상에 스프링이 무지하게 납작해졌잖아. 내가 그 밑을 막아둔 게 다행이지. 노아가 말했다. 걔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 그 녀석들을 잊어버렸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가 날카롭게 휘바람을 불자 개 한 마리가 잽싸게 달려왔다. 그러나 한 마리뿐이었다. 노아가 그 녀석을 잡아 트럭 위로 올려주었다. 녀석은 높이에 질렸는지 잔뜩 긴장해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나머지 두 놈은 그냥 놔두고 가야겠다. 멀리. 너가 그 녀석을 좀 돌봐주겠니? 굶지 않게만 해줘. 아버지가 말했다. 알았어요. 개들이랑 같이 있으면 좋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데려갈 테니. 멀리가 말했다. 닭도 가져가거라. 아버지가 말했다. 엘이 운전석에 올라탔다.
부릉부릉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잠시 시동이 걸리는 듯 하다가 다시 부릉거렸다. 마침내 6개의 실린 데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트럭 뒤로 파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잘 있어요 멀리 형. 엘이 소리쳤다. 식구들도 소리쳤다. 잘 있어 멀리. 엘은 기어를 넣고 크러치를 풀었다. 트럭이 몸을 떨면서 힘들게 마당을 가로질렀다. 마침내 2단 기아가 걸렸다. 트럭이 낮은 언덕을 기어오르기 시작하자 붉은 흙먼지가 그 주위로 피어올랐다. 젠장 짐이 너무 많아. 절대 속도를 낼 수 없겠어. 엘이 말했다.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짐이 시야를 가렸다. 어머니는 고개를 쭉 빼고 먼지 투성이 길을 따라 앞쪽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눈이 너무나 피곤해 보였다. 짐 위에 올랐던 사람들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짐과 흙간 그리고 아직도 굴뚝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연기가 보였다. 아침의 첫 햇살을 받아 창문이 붉게 물들었다. 멀리가 마당에 혼자 서서 그들을 바라보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곧 언덕이 그들의 시야를 가려버렸다. 길 양편으로 목화밭이 펼쳐졌다. 트럭은 흙먼지 속에서 고속도로를 향해 서부를 향해 느릿느릿 기어갔다.